이 출산율이 0.7명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난리 나는데 집을 사자고?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인구 감소한다고 무주택자분들이 가격 빠져도 아이 그거 더 빠질 거야. 그거 왜 사? 인구 감소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아, 오케이. 서울은 제일 마지막에 거래 나오겠네요. 서울은. 왜요? 지방부터 터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익 관점에서 보면 서울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아니 근데 지방은 지금 못 팔아갖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뭐 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제 느낌에는 지금 한국 최고의 지금 부동산 매물 폭탄이 나오는 거주 인구 대비 그런 곳에 살고 있거든요. 저기 네. 뭐 동탄 아니고 동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양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평에 이번에 단군 이래 한반도에 한민족이 거주한 이래 양평 지역에 가장 많은 집이 만들어졌어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양평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 저 기중기 앞에 보이시죠? 예. 바로 여기도 뭐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고 저 뒤에도 보시면 아파트 저것뿐만 아니에요. 저 뒤쪽으로 가면 또 있고 또 옆으로 가면 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어요. 5,000세대. 와. 5,000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한 반이 비었어요. 반 이상 빈 것 같아. 그쵸. 왔다 갔다 저녁에 보면 불이 별로 안 켜져 있어.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입주를 못하고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세도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나가면 그걸로 이제 무마를 하면 될 텐데 그쵸. 전세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쵸.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팔고 싶을 텐데 이 물량 터지지 않겠느냐. 근데 사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격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거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잘 보시면 거래가 돼야 부동산은 빠져요. 그러네. 거래가 안 되는 거를 빠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또 다시 드리겠지만 가격이 빠지는 게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라니까요.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그렇죠.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빠진 걸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래 잘 되는 걸 들어가라. 그렇죠. 가뭄에 콩나듯이 싼 거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들어갔다 못 나온다. 왜 전원주택이래요 지금. 맞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투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건 거주 목적으로 하시건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뭐 이렇게 과도하게 빚내서 집도 사지 않고 어쨌든 내가 집을 거주하는데 그 집값이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잘못 생각하지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게 내가 살 집인데 뭐 좀 비싸게 주면 어때? 그리고 뭐 안 팔리면 어때? 아니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서 막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래요. 뭐 한 채 무주택자가 한 채 사시는 건데 언제 사면 어때요? 언제나 사시면 돼요. 아니 그럼 내 집 거주하고 있는데 2, 3억씩 빠지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하실 때도 항상 이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기는 얘기를 드리면 이 전원주택 6, 7억짜리 하던 게 지금 한 2억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장으로 살아야지 그 돈 받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건축비보다도 더 빠져요. 전원주택들은 매수가 없으면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값 상승을 얻고 감가상각만 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왜냐면 그래서 부동산에 또 이런 착각이 있어요. 오해가 있는데 철근 가격이나 공사가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신규 주택, 새 건물은 새 건물이 예를 들어 뭐 우리보다 2억 더 비싸, 20% 비싸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집도 12억이 돼야 된다. 10억짜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형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저는 별장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용자만 있으면 그러면 그 가정이 맞아요. 그러면 원가가 바로 가격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왜 주식시장에서 PBR 1배 이하로 거래됩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 만들려면 1,000억 들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800억이니까 이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건설회사들 지금 PBR이 0.4배인데 왜 그렇게 갔습니까? 사용하고 만드는 재화가 아니라 투자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만드는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에 있어서도 현혹되면 안 된다. 네. 아파트 가격, 지어지는 원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집값도 올라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배 용적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한 25층 되면 50층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오케이 만들자. 그러면 자기 돈 안 들이고 만들잖아요. 25층짜리 50층으로 다 팔릴 수만 있으면 자기 돈 안 하고 내 집은 공짜로 받고 나머지 한 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공사비 되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국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 국면에는 이미 조금 뭐 분담금 요게 높다. 그래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음번에 50층을 지었어. 50층을 지었는데 이게 낡았어. 30년이 지나서. 못 살겠어. 새로 지어. 이랬는데 인구가 줄었어. 그래서 50층을 채울 방법이 없어. 그런데 새로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건축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받은 거는 대지 지분이 많으니 그 대지 지분 한 층 지을 걸 2층 지어가지고 한 층 지은 건 팔아먹고 한 층 지은 건 내 집으로 하고 이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 국면 지나고 그 다음 국면, 다음 30년 후부터는 집을 지으려면 내 돈 100%를 다 내고 오히려 철거 비용까지 더 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중요한 시장이에요. 인구도 감소하고 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동안은 지어지면 팔리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 하나는 뭐냐면 그 재화의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지어지고 만들던 시대는 내 재화 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그러면 그냥 사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서울에 막 계속 몰려오면 집이 모자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거의 15층 이런 아파트를 없애고 뭐 50층 만들었을 때 그럼 공사비도 많이 들 건데 그러면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과거에 규제가 되게 많을 때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잖아요.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이거 이제 2배로 지으니 그렇죠. 좋아진다. 근데 지금은요, 안전진단 통과해도요, 가격이 오히려 빠져요. 내 돈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희소성이 없어요. 다 통과되니까? 다세로 지을 거니까? 여기도 다 한다고. 플랜카드 다 붙어. 옛날에 개나리만 지었는데 이제는 음마도 짓고 저기 뭐 진달래도 짓고 다 짓고. 다 한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해야지?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내 아파트 단지에는 막 플랜카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만 플랜카드 붙여. 안전진단 통과,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그러면 그거 확 오르죠. 근데 이건 여기에서 딱 봤더니 옆에도 붙어 있어. 저기도 붙어 있어. 희소성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이죠. 근데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자 희소성이 없어지는 게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처럼 뭐 재건축 진행되면 재개발 진행되면 가격 뭐 2배 되고 내가 지금 노후주택도 엄청 잘 팔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거를 투자로 사시는 분들이나 거주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새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죠. 그 인구 문제를 너무 감안하신 거 아닐까요? 인구가 준다는 걸 기정사실로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런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인구 감소를 막 심각하게 부동산 시장에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파트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사항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져서 다양한 공급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없어지잖아요. 아, 여기저기 다 생기니 그렇죠. 짓고 나서 내가 골라도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굳이 내가 노후주택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네.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건축 조합원이면 다 긍정적으로 보죠. 그렇죠. 아, 집값 오르네. 근데 그게 가격을 누군가 사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면 막 분담금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렇죠.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이 공사비는요 굉장히 급증하게 돼 있어요. 49층 이상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분담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분담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 재건축하려면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안 냈잖아요. 내가 땅을 이만큼 절반 줄게. 네. 용적률 올리면서 내 땅을 절반 주니까 난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들어갈게. 네.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집 한 채 그냥 공짜로 받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분담금은 뭐로부터 결정되냐면 네. 공사비에다가 일반 분양하는 분양 대금을 빼고 이걸 나눠 갖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공사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 네. 일반 분양분은 결국엔 세대수 곱하기 분양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들은 우리로 말하면 고밀도예요. 이미 층수가 높아. 이미 더 못 올린다. 많이 못 올려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줄어들어요. 그죠? 세대수가 줄긴 하죠. 예전보다. 예전보다. 네. 그러니까 단위당 세대수가. 네. 예전에 많이 늘렸는데 이제 못 늘린다. 그렇죠. 네. 못 늘린다.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들면 분양대금이 감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담금이 올라가는 구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세대수 올려줄게. 그래서 용적률 뭐 일부는 500% 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분담금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하실 때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그 집이 갖고 있는 대지가 땅이 넓으면 더 위로 올릴 수 있으니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으니. 분양을 많이 할 수 그래서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는 그 등기부등본 보시면서 대지 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남을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과거보다도 대지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게 원밸리의 상가 건물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가 건물은 주민들은 이 가격에 팔아. 이런데 그가 건축한 입장 회사에서는 그 가격에 죽어도 안 나가. 가격 떨어뜨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상가가 나가. 그렇죠. 아무도 상가에 안 들어올라 그래. 그렇죠. 예전처럼 비싸게 못 받아.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순간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만큼 못 받아. 예를 들어 이 300원, 400원을 못 받았다. 이러면 그 400원을 뿜빠이 해야 되는 거죠. 상가가 흥미로운 게 상가가 수익성이 가장 좋아요. 아파트보다. 어떤 수익성이? 그러니까 파는 가격 대비해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난방도 필요 없고 공정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안에는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껍데기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좀 작아도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분담금을 낮추게 이 상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가가 되게 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가의 공실률이요. 엄청 높다고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아직도 비어 있는 데가 많고. 온라인 커머스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올라가면 상가가 막 많이 생기면서 그게 또 분담금 낮추는 역할을 했는데 상가를 많이 지어놨더니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근데 재건축을 많이 할수록 상가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그래서 상가 수익률이 근데 투자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상가 수익률이요 1% 미만이에요. 왜 해 그거를? 아무도 안 사. 왜 해? 아무도. 심지어 공실 위험이요. 몸만 힘들지. 그렇죠. 막 전화해서 물 샌다 이러고 막 골치 아프지. 그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가격 내려간 리츠를 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낫지. 배당주를 투자하는 그냥 7%짜리를. 그래서 지금 상가도 문제되는 게 이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5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분담금을 5억 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웬만한 지금 또 나이를 많이 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한 20, 30년 살으신 분이 재건축을 해야 되니 이제 수입이 끊기는 분들이 그 분담금 내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워낙 정부에서 세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국의 건설 산업은요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산업에서 잘 보시면 외국 제품이나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는 분야가 건설업이 유일해요. 완전 내수 산업이죠. 네. 그러니까 내수 산업인데 내수 기업만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외국계 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 강남에 아파트 짓는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백텔 아파트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70만 원 없애고 막 임기 내에 다 진행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추산해 보고 한국의 건설사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한 10만 채 정도입니다. 1년에. 네. 그러면 70만 채 지금 거론되는 게 80만 채인데 그러면 7년 동안 8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넘잖아요. 그럼 다시 순살 아파트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짓는 거, 막 짓는 거.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였어요. 그게 순살 아파트나 이 공사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너무 분양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아파트들이 관심을 덜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캐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막 정부가 규제 풀면 그렇게 되면은 건설회사들이 논하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뭐 진짜 건설 물량이 늘어나면 완전 논하는 거네. 할 수 있는 최대한이 10만 채밖에 안 되는데 풀가동인 거잖아. 줄을 서시오. 이렇게 줄을 서시오 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건설사는 뭐 제가 이제 건설사 다녔지 않습니까? 그 내부 사정 너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 건설업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 사업을 하잖아요. 공사를 수주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못 벌었어요. 심지어요 원가율이요 110% 120%도 많았어요. 언제요? 최근에 짓는 거요. 그래서 공사를 정지하는구나. 네. 근데 그래도 강남은 수주하려고 막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제 브랜드 가치 높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 높여서 지방에다가 비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들은요, 막 마진이 막 원가율이 막 70%, 65% 이렇게 나와요.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에이, 마진율이 10% 내외인 걸로 아는데. GP 마진이요. 그로스 마진이?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30% 내죠. 이쪽에서 10% 20% 손실 내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0%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종합 영업이익률 10%는 여기서 까먹고 저기서 더 땡긴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막 지방 같은 데서 잘 역설적으로 잘 돼야 이 재건축도 싸게 지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양평만 해도.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나 공사비 안 주면 안 해 이런 거예요. 지방에서 못 건지니까. 그렇죠. 지방 쪽이 어두워져서. 지금 그런 노이즈, 예를 들어서 이거 재건축 수주의 가장 큰 그 노이즈잖아요. 공사하다가 야, 그 어떤 회사는 공사하다가 그 공사비 올려달라고 했대. 그럼 새로 수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걸 계속 써먹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진짜 배 찢어졌어. 다른 데서 못 보니까. 나 진짜 배 찢어졌어. 나 배째라가 아니고 진짜 찢어졌어. 빨리 붙여. 안 돼. 뭐 이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아시면 이제 건설사들이 아이고 막 수주하려고 뛰어들고 막 이주비 뭐 하고 뭐 공사비 낮춰줄게요. 막 우대 조건하고 이사비 제공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 진행이 또 더딜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이제 절대 재건축을 수주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출혈 경쟁 안 한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당분간은 출혈 경쟁 안 한다. 그러면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방 아파트 더 질 때가 있나 싶긴 한데 그럼 잠깐 이제 인구 얘기를 잠깐 이 부동산과 인구는 뭐 밀접한 관계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야 인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는 되게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인구가 진짜 수직 추락 중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15년 정도만 있으면은 와 이거는 이 수요 자체가 거의 공백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 지방을 더 죽여. 그래서 더 서울 집중을 만들어. 서울 경기 집중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집값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 우대 정책을 계속해서 펴줘.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됩니까? 그래도 서울 경기 부동산 가격 받치게 하는 거?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게 이제는 최근에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방에서 어떻게? 네. 네. 지방 그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크게 올려요. 그럼 주변에서 들어와요. 네. 주변은 더 망가지고. 양평이 그래요. 네. 양평이 왕창 짓고 다른 지역은 열차가 줄어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안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시골 같은데 막 이렇게 조그만 단독주택 이런 데 사시다가 시골집에 사시다가 갑자기 시골 어느 동네에 큰 아파트가 들어와. 읍내 중앙에. 이거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여기 인구도 감소하고 뭐 이거 팔리겠어?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집을 안 살면서 여기 다 몰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친구분들 만나시려면 한 10분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아파트 동에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시골이 바뀌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좀 크게 범위를 확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양평 예를 들면 양평이 서울만 하거든요. 네. 양평시 중심에 다 이제 주거단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 끝에 있는 무슨 면은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중구 여기 광화문 쪽에 건물을 더 짓고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기 도봉구라든가 저기 노원구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강서구 이런 쪽은 이제 사람이 없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자산가가 받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구를 통해서 뭐 인구 감소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빠질 겁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한 15년 있으면 진짜 너무 전방위적으로 빠지는데. 너무 빠져요. 왜냐면 맞아요. 서울 현재 추세면 서울의 그렇죠. 초등학교는 15년 후면 절반 이상이 폐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장기 전망을 하지 않아요. 장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그렇죠. 네. 네, 갑자기 뭐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서울이 국제도시가 되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10년 이상 전망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케인즈가 한 말을 너무 좋아해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근데 왜 장기 걱정하고 있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일단 막 인구 감소한다고 무주택자분들이 가격 빠져도 아이 그거 더 빠질 거야. 그거 왜 사? 인구 감소한다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으셨죠. 오케이. 네. 그래서 가격 빠지면 무조건 내지만 한다. 가격 빠지는데 가격만 빠지면 안 되고 거래가 늘어야 그렇죠. 된다. 그때 시점에 내지만 하신다. 근데 거기서 나 살려고 준비해 놨는데 집에 가서 이제 상의하세요. 이제 아내분하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원하듯이 우리 가격에 왔어. 우리 거래도 좀 증가한데. 그래서 그 이광수가 얘기할 때가 왔어.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네. 이 출산율이 0.7명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난리 나는데 집을 사자고?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하고 똑같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출산이 0.7명 얘기하는데 과거에 1.2명일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1.2명일 때도 뭐 저출산이다. 인구 감소한다. 10년 내에 난리 날 거다. 네. 근데 집값은 더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명은 그럼 1.2명을 봤더니 지금 보니까 고출산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전 너무 장기 전망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네. 총자산. 그러니까 금융의 총자산량. 그러니까 돈의 총자산량이 늘어나면 이건 어떤 일종의 거기가 매칭되는 자산 매개물이기 때문에 현금의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람이 줄어들어도. 그렇죠. 그게 더 앞선다. 네. 사람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약간 위축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자산이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좋게 봐요. 그 돈들이. 그 돈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세상의 총 금액이 늘어나고 부동산을 팔면 현금화되니 그렇죠. 그 현금을 어디다 물꼬를 터주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성장과 저출산의 영향은 저는 그게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같은 방향성을 그렸거든요. 지금까지는. 네네. 근데 향후에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섹터별로 바뀐다. 그렇죠. 네네. 왔다 가면서 왔다 네네. 갔다 하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특히 2024년부터 시작될 네. 자산 시장의 큰 패턴의 변화는 부동산으로부터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오는. 네네. 그래서 전 주식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요. 네.
아니, 뭐 상법도 개정되고 좀 거버넌스 대주주하고의 뭐 그것도 좀 바뀌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이 되게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가버넌스 개혁하려고 엄청 노력을 지금 하고 그게 네. 또 주가의 탄력을 네. 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살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살만한 거 막 엉망진창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라고 자꾸 한다고 사겠습니까?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들이 많아져요. 그 가만히 있어도 사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작업을 조금 지금 더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여기서 막 계속 쭉쭉 올라가 자산가 그 자기가 여기 투자해서 한 2~3배 오르면은 세금 걷는다고 해도 그렇게 불만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아니고 이득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그래서 저희가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도 오케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국에 세금 난 다 떠날 거야. 뭐 나 미국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도 한국 주식 그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맞으면 그거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절대. 그렇죠. 한국 기업들. 그래서 계속 말씀하려는 거에 너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방향성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총선 이후에는 다 없어질 얘기일 것 같긴 하지만 총선 전에 엄청 뭐 해줄 것 같이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발전한 거다. 개인적으로.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투자자들이 나 그럼 저기 진짜 찍어줄래?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나 정치인분들이 보시면 거기 찍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생기고 있다는 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찍어주겠다는 거야. 그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한 적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항상.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 우리 정치하시는 분이 여기 방송을 혹시나 들으신다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측을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24년도 부동산 쪽의 자산 가격의 가격 변동성이 완만하게 움직일 것이다. 급하게 움직일 것이다. 상하반기로 나누고 싶은데요.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급매물이 나오고 이런 과거에 있던 패턴을 보일 건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빠지는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반기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막 20, 30% 빠졌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빠지는 물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에 그런 물량이 증가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성은 물량이 증가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선 진카다. 빠지는 물량.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나와주실 거죠? 네. 그래 한 2달에 한 번? 네네네. 자, 앞으로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저희 증시각도의 TV에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디 좀 다른 데하고 약간 느낌 다르신가요?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 계획 중에서 유튜브를 좀 줄이려고 해요. 제 유튜브는 일단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줄이지 않는 유튜브 중에서 증시각도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제가 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아주 즐겁고 흥미롭고 재미난 시간이었고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뭐랄까 경향성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주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 뭐 빠진다 오른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어떤 징후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면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수의 복덕방 대표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